이제는 우리 정치의 오랜 수건인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 여건 참 녹록지 않고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대립은 더 격화될 전망이죠. 자, 이럴 때 민생을 돌보고 갈등을 푸는 정치, 우리 국민의 대표 입법부의 역할이 막중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입법부 수장으로서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올 한 해 당면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또 국회 운영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한 말씀 직접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년 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지금 시작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새해를 맞는 소회 또 새해에 대한 각오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참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또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정말 위기를 위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국민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을 훨씬 넘겨서 처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 법정 기한과 약속을 지키는 국회, 이것을 올해 국회 운영의 처음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네.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국회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을 본래 법상 4월 10일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구 획정 시한이죠. 그렇습니다.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 시한 이것을 가능하면 4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전문가들 90%가 찬성하는 이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국민 통합적 개헌을 하려는 것이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제 임기가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올 1년이 정말 일할 수 있는 한 해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그게 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뛰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반 임기 남으셨다는 얘기 이제 6개월 임기를 보내신 셈인데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스스로 맨 처음에 이제 고백을 하셨으니까 예산안 법정 시한을 어겼을 뿐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긴 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의장께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도 치시고 적극적으로 중재안도 여러 차례 직접 만들어내시고 근데 잘 안 됐어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작년은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랬죠. 그러고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고 그것도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169석의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필요성이나 방법이나 이런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잘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더 피부로도 느끼고 깨닫고 지난해 예산안처럼 638조의 예산안을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 5억 중에 얼마를 삭감할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638조 예산이 2주나 지연되면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짤 수 없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복지 예산 전달이 한 달여 늦어지게 된다는 것. 이거는 결국 이 어떤 정치적인 명분에 여야가 집착하다 보면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한 가치인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우리가 꼭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한은 지키자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여권 쪽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법인세 인하 요게 이제 함께 맞물리면서 그 갈등을 빚었었는데 전반부의 이제 법인세 인하는 그렇죠. 대개 제가 조정안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경찰국과 이 예산을 얼마를 삭감할 거냐 가지고 전체 5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명분과 그걸 고집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집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그 간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염원을 무시한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호통도 치시고. 근데 어쨌든 뭐 정기국회도 넘기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여야가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합의하는 과정까지 의장께서 뭐 원내대표를 의장 공관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총리도 따로 만나고 여러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요? 뭐 항상 하는 일이고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산안이 처음 왔을 때부터 금년도 예산안이 안고 있는 쟁점이 무엇일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정부가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개별 이슈별로 경제부총리하고 또 논의하고 국회에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하고도 논의하고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라든가 세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라든가 또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아 들어가는데 거꾸로 중앙정부에는 특히 고등교육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주 시급하고 재원은 없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부터 조정안을 준비해서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자꾸 지연되고 국민들 뵙기에 참 민망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잠도 설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전에 경제부처에 근무할 때 함께 일하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김대기 실장이 경제부총리라든가 경제수석한테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대통령님을 잘 모셔라 이런 말씀도 하고 총리가 직접 좀 대통령하고 대화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하도록 작은 차이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적극적인 중재안을 직접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불러 설득도 하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김진표 리더십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 매년 이제 거기에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슨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좀 바꿔가지고 제도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의장 생각 어떠십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국회법도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안을 내놨고 그것을 예산정책처에서 정부와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제 구상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과 세출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이 세입의 재원이 당해년도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수도 있지만 전년도부터 2월 된 것도 있고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예. 세출도 여러 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뒤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정치권의 요구나 국민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기가 쉬운데 일단 한번 짜지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 실제 심의하고 수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라든가 큰 사정 변경이 있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헌법은 예산의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정부가 갖고. 그리고 국회에는 심의 결정권을 줬는데 그거는 아마 헌법을 만드시는 당시의 분들이 예산안의 특성을 깊이 생각 못하고 편성과 심의 결정이 그렇게 확연히 나눠지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의 의사, 그게 결국 국민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매년 3월 전에 3월 전에? 네, 매년 3월 전에 재원배분 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예결위에 와서 경제부총리가 보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국회에 공통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면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함께 놓고 재원 배분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비를 얼마를 늘리고 교육비를 얼마를 늘리고 복지비는 얼마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3월에 이제 장관 회의하고 5월까지 각 부처가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구서를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월부터 기획재정부가 부처랑 협의를 해서 9월 전에 예산안을 확정해가지고 국회로 넘기잖아요. 네. 국회는 그제서야 그렇습니다. 9월부터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의장님 생각은 3월부터 국회가 개입하자.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그 기획재정부에 자기네 안을 올리기 전부터 개입하자 이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편성 단계에서 정치권의 의사를 전달받아서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반영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말이 심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적 심사에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9월 1일 날 예산안이 오고 그 뒤에 결산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수천 가지 사업인데 그걸 그때부터 따져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거나 정치권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예산 편성 단계 때 예결위 전체 회의에 해서 큰 덩어리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정치권의 의사를 전하고 그러면 5월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을 만들어서 예산실에 보내기 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라. 각 부처가 해당 상임위에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브리핑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그 문구를 갖고 토론해서 필요한 정책 사업이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고 또 늘릴 거 줄일 거 이것을 함께해서 국회 의견으로 보내면 예산 편성 당국 기재부 예산실에서 국회의 뜻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은 결산이 8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국회가 정부에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은 반영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 후년도 예산이나 반영되니까 시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을 7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을 정리해서 8월 초에는 예산실에 보내면 예산실에서 그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게 되면 좀 더 충분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벼락치기로 결산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국회는 겨우 3개월만 개입했는데 1년 내내 예산 편성부터 그 결산 심사, 심의 모든 과정에 국회가 함께 하자. 그렇습니다. 이거로군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토론을 해보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이나 또 정부에서는 그것은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심의 결정권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헌법 해석상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행 헌법화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법을 고쳐서 하되 올해 개헌 논의에서 예.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필요하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장께서 모두에서 예산 그 처리 과정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총선에 대비한 선거법 얘기하셨고 그리고 개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로 가겠습니다. 방금도 개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진표 의장 이전에 몇 명 국회의장도 의장 취임하면서 전부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장께서도 취임하시면서부터 개헌 얘기하셨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자, 왜 지금 꼭 개헌이 필요한지부터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36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87년 헌법 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제가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행정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분권이 된 지가 근 30년이 돼 가는데 그 지방 분권을 위한 제대로의 기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국민은 3분의 2, 67%가 개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조사해보니까 무려 93%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헌을 더 미룰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 의장들이 공약했다가 지키지 못한 데는 몇 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매번 그렇게 안 됩니까? 우선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개헌을 하려면 어떤 정치적인 그 이벤트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빨리 하면 금년 연말까지 끝내고 안 되면 내년 우리나라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니까 총선 때 그걸 같이 하면 총선 되죠. 때 같이 하면 되는 이런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개헌만 막연히 하자 그러면 돈도 들고 과연 국민들이 다 그런 투표에 참여할 것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아까 뭐 국회의원 또 국민도 대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 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동의하지만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진표 의장께서 개헌 절차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개헌 절차법이. 네, 이제 말씀처럼 개헌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개헌 논의를 하다가 의견이 나뉘어지거나 하면 또 포기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이 개헌이 꼭 필요한 거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절차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개헌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하는 창구를 열어두고 그리고 개헌이 일부 전문가나 정치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국민 통합적 개헌이 바람직한 거니까 헌법 개정을 위한 참여단을 공론화 작업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표본 추출을 잘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한 1000여 명의 그런 공론화 작업단을 구성하고 개헌 조항마다 공론화위원회 다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력 구조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공론화 작업단이 개헌
그를 위한 자문위원들과 협의해가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서 그 여론조사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치권에다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헌 절차법에 따라서 개헌이라는 기차가 그 트레일을 밟고 시간표대로 가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게으르고 안 올라 그러고 사보타지 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개헌을 해야만 이 개헌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개헌 자문위원회 이런 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또 국회 내에 당연히 헌법 개정 특위는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헌 절차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 국민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요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헌의 이제 시간표. 시간표도 그 절차법에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년 연말까지 먼저 끝낼 거냐. 총선 전에 안 그러면 총선 때 함께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위 경성헌법이라고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정치 세력에는 유리한 개헌인데 개헌의 내용이 어떤 정치 세력에는 불리하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개헌만큼은 대통령과 여당도 그만하면 됐다 하고 야당도 그만하면 됐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됐다 할 정도의 합의가 가능한 그런 분야만 모아서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 합의되는 데까지만이라도 하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개헌 절차법은 구체적으로 언제 입법이 될까요? 지금 제 생각은 선거법 협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법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함께 법을 통과시킬 때 개헌 절차법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네. 역대 의장이 개헌을 다 추진했으나 안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 방법론이 나왔다는 게 눈에 띕니다. 개헌 절차법에 대한 지금 여야의 반응을 좀 살펴보셨나요? 크게 부정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4월 10일 총선 앞두고 4월 10일까지 선거법 마무리 짓고 선거구 획정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역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키시겠다 이 말씀이고 특히 지금 신년 벽두에 그 대통령의 언론사 기자회견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또 화두에 떠올라 가지고요. 평소 우리 의장께서도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은 강조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현행 이제 선거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선거구제도로 일원화돼 있고 47석의 비례대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도가 이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고 비판을 받는데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실제 투표한 표심과 결과치가 서로 잘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비례성이 없다. 그 문제가 투표와 선거의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런 선거제도를 갖다 보니까 여와 야가 양대 정당이 반드시 출연할 수밖에 없고 양대 정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호남과 영남이 그것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빚어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럼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소위 중대선거구 제도인데 한 지역구를 넓게 묶어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당선시키게 하자. 그러면 이제 제3당, 4당이 더 좀 출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 선거제도를 도입을 해서 몇 년 시행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피해가 나왔습니다. 소위 파벌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부패 현상을 가속시킨다. 이런 자기 반성을 하고 중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은 없애고 참의원 선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또 대립되는 다른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좀 강화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뭐 이런 그런데 거. 이제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떤 의원은 한 100석까지 늘리자. 어떤 의원은 최소 30석은 더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고 늘리려면 국회 정원을 30명 정도 늘려야 된다는 늘리자. 얘기인데 예.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어느 한쪽으로 일어나 할 거냐 아니면 도농 지역을 나누어서 적용할 거냐. 다만 대전제가 되는 것은 인구의 최저가 지금처럼 도시와 농촌이 2대1의 비례의 한계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지키는 선에서 그렇죠. 이 두 제도를 잘 조합하는 예. 그러한 절충안이 실제로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법, 선거제도야말로 현재 배지를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게 화두가 떠오른 다음에 여야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의원이냐 농촌지역 의원이냐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영남권, 호남권 생각도 좀 다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걸 4월 10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무슨 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선거법 협상을 하면 머리 아프고 예. 그러니까 각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결정을 안 하고 정개특위 위원들한테 맡겨놓고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21대도 그랬고 20대도 그랬고 선거하기 한두 달 전까지 이게 지연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지연이 되면 절대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신인들은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해 연말에 정개특위 의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한 2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의원들한테 요구한 것은 과거에 정개특위가 단일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토론을 해도 결론을 내기가 힘들 거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수안을 만들어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개특위의 안을 제시할 때도 가능하면 복수안으로 제시해라. 예. 그럼 복수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여야의 주장이 각각 대립되는 안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두 개의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이념형 아이디얼 모델로 만들어서 제시하면 그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한 달간 회부를 해서 국회의원이 가능하면 모두 발언을 해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5분, 10분씩 찬성, 반대에 각각 조목별로 의견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다 모아가지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200명이 찬성할 수 있는 예. 그런 합의안,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면 그 선거법 개정 협상이 끝난 거 아니냐. 지금처럼 각 당의 지도부나 전략기획위원장이나 협상 대표들한테 이름에 두면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계속 늦어지고 아무 결정도 못 하니까 전원위원회 제도.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원위원회 제도의 어떤 뭐 권한 내지는 무슨 뭐 시한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예. 한 번 회의에 2시간. 그러면 300명 전원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전원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은 각 당 지도부가 이 선거법 협상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암만 머리가 아파도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늦어지지 않게 결단을 한 3월 말까지는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걸 토대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면 뭐 심의 한두 달 하고 언제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뭐 이건 없습니까? 뭐 그거는 전원위원회 성격상 네. 그렇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제 우선 의장이 몰고 갈 거고 예. 각 당 지도부도 종전처럼 그냥 막연히 뒤로 미룰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지난번 그 총선 앞두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뭐 극히 미약합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적 형식을 좀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해냈단 말이에요. 네. 해내자마자 사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 개정의 정신과 취지를 완전히 무색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론을 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논의하고 예. 또 그 과정이 전부 공개되니까 전원위원회는 공개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되고 그러면 각 정당이 그런 꼼수를 더 이상 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제대로 된 후보 선출이나 이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위성정당 비슷하게 운영하니까 다른 쪽에서도 질 수 없으니까 똑같이 편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꼼수를 쓰려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공론화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와 말씀 나눈 걸 요약해 보자면 예산안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손대서 연중 개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네. 그 어려운 개헌 과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법이라는 거 아예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또 이 선거법하고 선거구 획정 맨날 약속 안 지키는데 이건 전원위원회라는 절차를 한번 동원해 보겠다. 네. 이게 이제 기존 의장님과는 좀 다른 방안이신데 정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될까요? 예. 이제 되도록 해야죠. 네. 그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정치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어서 20년간 종사해 왔던 제 정치 인생에 우리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이나 외면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핵심에 선거법과 개헌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현역 의원들이나 각 당 지도부도 근본적으로는 다 공감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4월 안에 선거법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걸 이뤄낼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동력을 개헌의 동력을 선거법 협상으로서 만들자는 것이죠. 예, 그 전원위원회 카드가 아주 묘수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과제들 말씀을 쭉 들었고 지난 그 하반기 이제 의장 취임하신 이후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회에 또 귀빈들이 많이 왔어요. 네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었고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렇죠. 왔었고 빌 게이츠 회장도 와서 연설을 네네. 했었고요. 이 이른바 의원 외교, 국회 외교 이게 좀 빛을 발한 하반기였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떠세요? 지금과 같이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격변기에는 대통령 중심의 정부 외교는 아무래도 동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부터 다져놔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동맹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또 많거든요. 그럼요. 정부 외교만 갖고는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외교는 뭘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구속이 돼서 집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좀 자유스러운 정치권에서 소위 공공외교라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만 정부 외교를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외교를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또 리잔수 중국 인민회의 상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의장과 같은 집인데 그렇죠. 또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은
우리 왜 국회 안에 조그마하지만 한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제, 네. 사랑제라고. 거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예, 그 낸시 펠로시가 사랑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이제 작년에 왔을 예. 때가 두 번째인데 예.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다. 그러면서 참 아름답다고 하시던데 낸시 펠로시가 보면 아주 뭐 하원 의장을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어휴, 대단한 그러니까, 분이죠. 네,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리잔수 위원장은 식사 도중에 뭐 시도 읊으셨다던데. 네, 이잔수 의장은 공관에서 예. 밖에 호텔에서 우리 경제인들까지 함께하는 만찬 행사를 준비했더니 그 당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펼칠 때라서 30명 이상의 집회에는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관에서 30명으로 제안해서 하자 그랬더니 좋아하셔서 공관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니까 제가 그림을 큰 걸 하나 준비했는데 해당화, 새빨간 해당화가 40개 한 그런 그림인데 예. 한중 수교를 기념한 한중 공동 미술 대회에 출품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의 해당화는 여전이라는 식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깜짝 놀란 게 리잔수 그 상무위원장이 아마 그 한시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 같아요. 그 시를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그걸 뭐 줄줄이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으니까 본인도 예. 굉장히 아주 만족하시고 리잔수 의장과 한국 정치인들 간의 만남의 장면을 우리가 중국을 갔을 때나 리잔수 위원장이 그 전에 왔을 때 그런 걸 저렇게 이젤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별도로 짜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보게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진들? 네, 사진들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또 이 양반이 우리 삼계탕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삼계탕도 특별히 따로 주문해서 하고 했더니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공식적 외교도 있으나 특히 이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네. 국회 차원에서 또 그런 주요한 인사들과의 어떤 우정이랄까요? 이런 걸 좀 돈독히 해두는 건 앞으로를 위해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의회가 구성이 끝나면 미국을 이제 방문하려고 예. 합니다. 미국 의회는 코커스라고 하는 친한 그 의원들과 그다음에 한국 그 공부 모임 의원들 한 5, 60명의 친한파 의원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조지아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각 주에 보면 한 또 20, 30명의 도시에 또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상하원 의원들을 다 묶어서 한국과 미국의 의원 연맹을 만들자. 한미의원연맹. 네. 지금 한일의원연맹과 한중의원연맹은 있습니다. 한일은 특히 오래됐어요. 한일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래됐습니다. 예. 한중은 오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가면 의원들을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우리 기업이 특히 투자하고 있는 그 주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함께 모이면 예. 그것이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한일 의원연맹 말씀하셨으니까 한일 관계는 지금 여전히 냉랭합니다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일 의원들이 함께 축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시축도 하셨다고요. 네. 제가 한일의원연맹 의장이 되기 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을 그렇죠.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도 막상 어떤 조약을 고치거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일본도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관료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밀히 접촉하고 저도 그래서 일본의 각 부처 사무 차관들과도 좀 접촉을 하고 예. 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셔서 그 기시다 총리하고 해서 위에서는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제약 요인이 있는 것 안 같습니다. 되죠. 그거를
우리 국회에서 좀 실제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제 미국 방문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국회 의원 외교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고요. 네. 특히 경제통이시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네.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네네. 금년도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 나오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 네. 뭐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그 0 가까운 정도 수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별 그 경제의 위기 요인들 하나하나를 보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2004년 북이 NPT 탈퇴하면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위기라든가 이거에 비해서 더 무겁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네네.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힘을 모아서 극복하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미중 대결이 더 심해지면서 미국이 강력한 공급망 변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고 또 첨단 산업까지도 중국이 자체로 발전시켜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능가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품,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은 대만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 ICT 반도체나 이런 것은. 그런데 대만보다는 우리가 훈련된 인력이나 인적 숙련도에서 우리가 좀 앞서고 그리고 또 안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좀 그래도 나니까 우리는 대만이 요즘 특히 어려워졌어요. 대만이 또 위험해졌어요. 위험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한 1년 동안에 신고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4억 불인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돈과 함께 국제금융기관들과 함께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장을 사거나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잘 유치하면 그거를 보고 있던 금융자본들이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3, 4분기 때 그랬거든요. 예. 미국, 일본, 독일의 첨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환율이 뛰고 증시가 추락했었는데 4월, 5월, 6월까지 그 뒤에 금방 복구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에도 그렇게 권했는데 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세제 지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기업 친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으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건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뭐 자기네 블록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래갖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지금 충격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다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는 IRA 조치는 초기보다는 조금씩 한국 기업의 분리점을 이제 줄여가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 과정에서 IRA가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우리 분리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미의원연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의 상하원의원들하고의 친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여기 주한미 대사나 또 이 펠로시 저 하원 의장 보고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가 1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 옆에 서서 그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어깨를 두들기면서 고맙다. 예.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았느냐. 그런데 IRA를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에 누가 파이낸싱 금융을 하고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겠냐. 그럼 미국 투자 자체가 늦어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렌트카에 대해서는 풀었거든요. 빼주기로 했죠. 네, 빼주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빼낼 수 있는 게 나올 거고 배터리 분야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공장들이 주력이 미국에 있으니까 예. 배터리 분야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주축하면 뭐니 해도 수출인데 우리가 계속 무역 흑자하다가 이제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에는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니까 세계 경기 위축되면 우리 수출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수출의 돌파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중 대결이 이제 점점 가중되면은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가장 효자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우리나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 같기 때문에 중국 특수는 고려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예. 다만 그것을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게 베트남 특수입니다. 베트남이 우리 최대 흑자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또 중남미 여러 나라, 아프리카 이렇게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완전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제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올 한 해 국회 운영에 대한 마지막 그 포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죠.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예측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제가 상대를 해보면 다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양대 정당 구조 하에서는 그러한 장점들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확대 생산하고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항상 70, 80%, 80, 90%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경제 민생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또 미래의 비전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신뢰의 길을 열어놓고 그걸 토대로 개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그 선거법 개정 전원위원회 그리고 개헌 절차법을 통한 개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